안녕하세요. 마음나무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환경교육 시간으로 마음나무 협동조합과 함께 지구환경, 공생, 플라스틱은 쓰레기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바다 오염과 쓰레기선과 관련된 VR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의 역습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 약 46억 년 전 태양이 형성되면서 그 주위를 돌던 먼지와 가스가 뭉쳐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는 자연스럽게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지금의 지구가 되었지요. 태양 활동, 지구 궤도 변화, 그리고 화산 활동 등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고,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증하게 되었고, 산림 파괴로 인해 지구의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지구 온난화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지구의 막을 만들어 태양열이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을 말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지구 온난화를 살펴볼까요? 오랜 시간 꽁꽁 얼어있던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 도시나 섬나라가 침수되고 있어요.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폭염, 폭우, 그리고 가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동물들과 식물의 서식지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생물들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처럼 무서운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탄소 중립이 필요해요. 탄소 중립은 배출하는 탄소양과 흡수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 방법으로는 첫 번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적은 양으로 오래 써야 해요. 두 번째, 탄소 흡수를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보존해야 해요. 세 번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 또는 배출원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활용하는 탄소 포집 같은 흡수 기술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하는 바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 중에 주목해야 할 동물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바다 오염과 쓰레기 섬. 앞서 우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다, 그리고 그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거대한 생명의 터전이며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또한 바다는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양 생물들, 특히 고래는 일평생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몸속 지방과 단백질 사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고래의 사체는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탄소를 품은 채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수백 년 동안 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해양 생태계는 탄소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019년 필리핀 해안에서 쿠비에르향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고래의 뱃속에는 40kg이 넘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래가 뱃속의 플라스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제주도 한림읍 앞바다에서 어린 창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요. 고래의 체내에서는 낚싯줄과 스티로폼, 나일론 끈과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23년 전북 부안 해안가에 좌초된 어린 보릿고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뚜껑이 고래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고래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수많은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포유류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하거나 그물에 얽히는 등의 이유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고래, 돌고래, 바다사자 등을 포함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매우 취약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다 거북과 바다새는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함으로써 내부 장기가 손상되거나 굶주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오염 문제를 넘어 해양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섬이 있다. 화면에 보이는 남자는 찰스 무어라는 남성인데요. 1997년 LA에서 하와이까지 횡단하는 요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날 그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쓰레기 섬 때문인데요. 엄청난 쓰레기에 충격을 받은 찰스 무어 선장은 이후 해양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섬은
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북태평양 바다 위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말하는데요. 쓰레기 섬은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도 불리웁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의 순환으로 한 곳에 모이면서 이 같은 쓰레기 섬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8년 이 쓰레기의 섬의 크기는 대략 1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7배 정도였으며 무게는 약 8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80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5톤 트럭 3만 6천 대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매년 누적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육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 종류는 어업 활동 중 버려지는 그물과 장비들,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대부분입니다. 쓰레기 섬에 쌓여있는 플라스틱은 50cm 이상의 초대형 크기가 가장 많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걷어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동물들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먹이사슬을 통해 물고기에 축적되어 있던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가적 노력과 개인의 실천이 모두 중요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재를 활용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 중립과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시대.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환경과 사용 도구에 따라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주위를 한번 둘러봐 보실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다양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이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현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습니다. 인류의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플라스틱 개발의 첫 주인공은 코끼리 상어로부터 시작합니다. 1940년대 코끼리 상어는 고가의 귀중품이었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흰색이면서 가공하기 쉬운 소재였다고 해요. 피아노 건반,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 도장, 단추, 당구공, 각종 고가의 공예품에 사용되었지요.
특히 당구의 인기가 점점 상승하면서 당구공의 소비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을 시기였다고 합니다. 고가의 상어로 만든 당구공을 대체할 만한 재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죠. 그 예로 당시 1만 달러라는 상금까지 걸 정도였답니다. 1860년대 농나무에서 셀룰로이드를 발견하면서 플라스틱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해요. 셀룰로이드는 실제 당구공으로 쓰이지는 못했지만 당시 거북이의 껍질이나 상아 등으로 만들던 머리빗, 피아노 건반, 장신구, 단추 등에 사용되어 동물들의 멸종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 100년에 걸쳐 여러분의 발명과 발견을 통해 1960년대에는 우주복과 우주선의 부품에 사용되면서 우주산업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소재로 일상생활용품은 물론 포장재, 절연재, 단열재,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플라스틱의 주 재료는 석유입니다. 석유에서 나프타라는 액체를 골라내요.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씨앗이지요. 플라스틱은 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뜨거우면 녹고 식으면 굳다가 다시 녹을 수 있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또 다른 하나는 한 번 굳으면 다시 잘 녹지 않는 열 강화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또 플라스틱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합성 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를 가리킵니다. 페트병, 도시락통, 비닐봉지, 장난감, 의자 등등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가볍고 튼튼하고 물에도 젖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합성 섬유는 실처럼 만든 플라스틱을 말해요. 운동복, 스타킹, 우산, 가방 등등 얇고 질겨서 옷이나 천으로 만들 수 있고 물에 강하고 구김도 잘 안 생겨요. 세 번째 합성 고무는 말랑말랑 튀어오르는 고무처럼 만든 플라스틱이에요. 자동차 타이어, 고무줄, 장화, 풍선 등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탄성이 있고 추위나 열에도 꽤 잘 버팁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한 번쯤 보았을 삼각형 마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 마크 아래의 문자들은 바로 플라스틱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라스틱 재질 분류 마크입니다. 7가지로 분류하는 이 마크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PE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일반적으로 페트라고 불리우는 용기입니다. 투명하고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생수병과 음료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따로 수거하기도 합니다.
2번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내열 온도가 70도에서 100도에 달하기 때문에 열 처리를 통한 소독과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젖병 등 가정용품이나 용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아 무독성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PVC 폴리염화 비닐. 염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열가소성 고분자 플라스틱입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비닐랩, 포장용기, 인조가죽 등 산업용 플라스틱 또는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열시 환경 호르몬과 독성가스를 방출하여 재활용은 어려운 플라스틱입니다. 4번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유연하고 투명하여 비닐봉지, 비닐장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구성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5번 PP 폴리프로필렌.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고온에서도 쉽게 변형이 되지 않아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이라고 불립니다. 내열성이 좋은 특성 덕분에 텀블러나 반찬통 그리고 주방 소도구에 사용되기도 하고 의료 장비나 의료 부품 또는 보건용 마스크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 유지가 용이해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번 PS 폴리스티렌. 벤젠과 스티렌을 중합하여 만들어진 플라스틱입니다.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으며 특히 맛과 냄새가 거의 없어 요구르트병, 일회용 숟가락, 테이크아웃 커피 뚜껑, 포장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열성이 약한 편이고 내열 시 스티렌에서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스티렌은 과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재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7번 OTHER 오더. 주로 라면이나 과자 등의 포장재, 스마트폰 케이스, 렌즈 등에 이용됩니다. 해당 플라스틱은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합성된 플라스틱이거나 여러 복합 소재가 합성되어 있어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1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2번 고밀도 폴리에틸렌, 5번 폴리프로필렌, 6번 폴리스티렌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번 폴리염화 비닐에 해당하는 비닐랩이나 4번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해당하는 핸드폰 보호 필름, 그리고 7번 오더에 해당되는 라면이나 과자 등의 포장지, 핸드폰 케이스 등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종류에 따라 잘 분리해서 배출해야겠죠? 플라스틱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준 획기적인 발견이고
발명입니다.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은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입해야 하고, 구입한 물건은 아끼며 오래 잘 사용하도록 합니다. 나에게 쓰임이 없는 물건은 나누며 또 사용해야 하고, 물건의 기능이 사라지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잘 하면 좋겠어요. 플라스틱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플라스틱 시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플라스틱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우선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의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자연에서 생분해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분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고 실천합시다. 플라스틱의 역습.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의 등장은 인류에게 있어 큰 발견이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 음식 포장 용기, 생수병, 일회용 빨대, 일회용 비닐봉지 등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은 편리하지만 대부분 한 번 쓰고 버려지기 때문에 결국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전 세계를 떠돌며 오염을 일으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조차 쓰레기산으로 불릴 만큼 오염이 심각합니다. 등산객들이 버린 플라스틱병, 텐트, 신발, 산소통 등이 쌓여서 산과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햇빛, 바람, 파도 등 자연환경에 노출되면서 시간이 지나 점점 더 잘게 쪼개지며 결국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자연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음식물, 음료, 공기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의 약 90%는 배출이 되지만
나머지 일부는 체내에 축적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해양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입자를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식탁에 오른 물고기 한 마리의 모습입니다. 내장에서 플라스틱 조각 17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요? 다음은 알바트로스가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을 먹고 굶주림과 독성 그리고 질식으로 죽은 모습입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알바트로스 새끼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관을 통해 유입이 되게 되면 소화기관의 염증과 함께 위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깨뜨려 뇌 분비계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노폐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계를 약화시켜 암 발생 가능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호르몬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생식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의 일반 가정에서 분리배출하기 위해 모아둔 플라스틱을 찍어본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음료수 페트병과 생수통 그리고 일회용 투명 플라스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비행 분석.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비,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서 배출하고. 행, 음식물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물로 잘 헹궈서 배출하고. 분, 일회용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 등 다른 재질의 부착물은 분리해서 배출하고. 석,
다른 재질과 섞지 않고 같은 재질끼리만 모아서 배출하는 원칙으로 그 첫 글자를 모아 비행분석이라고 합니다. 비행분석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환경부가 제안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회용 포장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 보온병을 사용하고, 두 번째, 장 볼 때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세 번째, 음식을 포장해 올 때는 일회용 포장 용기보다는 다회용기를 가져가서 담아옵니다. 네 번째, 음식 배달 주문 시 일회용 플라스틱은 받아오지 않고, 다섯 번째, 플라스틱 빨대는 되도록 쓰지 말고 실리콘 빨대나 스텐 빨대를 이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 음료를 구입해야 한다면 무라벨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곱 번째, 온라인 상품 구매할 때는 모아서 한꺼번에 주문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주세요. 여덟 번째, 1+1 상품이나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아홉 번째, 일회용 비닐봉지에 포장된 상품보다는 포장 없는 상품을 구입하고, 마지막 열 번째, 일회용 세탁 비닐 등 불필요한 비닐 사용을 줄이기를 실천해 보세요. 일회용품은 분명 편리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너무나 크고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는 플라스틱과의 공존이 아닌 절제된 사용과 책임 있는 소비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 외에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생활화합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씨 이상,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씨 이하로 하여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동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어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절전형 조명을 사용합니다. 조명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최대 8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끄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해 보세요. 먼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를 생활화합니다. 카쉐어링과 카풀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여보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기보다는 나누는 등 자원을 공유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우리 삶의 ESG를 마음남은 협동조합과 함께 해요.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